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횡령죄 이제 거의 부분인데, 횡령죄하고 명의신탁은 아까 정리했으니까 간단하게 본 다음에 오늘 배임죄는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봅시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이제 뭐 횡령죄 거의 다 이제 했던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겹쳐서, 그렇죠. 그래서 겹치지 않은 부분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에 있어서 재물을 굉장히 넓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도 재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속여서 받은 것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거 전체적인 범죄죠. 뭐 횡령죄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에만 주장했으면 사기죄가 안 되지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사기가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 맞죠? 그다음 피고인이 가부착오로 은행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임으로 인출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경우 횡령죄가,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점유이탈 횡령죄가 아니라 신의측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서 횡령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다가 틀렸네요. 그렇죠? 타인에 의하여 금전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봅시다. 뭐냐면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돈을 처먹으면 이제 횡령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회사 대표이사인데 이게 10억 원짜리 계약인데 이 10억 원짜리 계약을 30억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 돈이 10억이 나가야 될 게 30억이 나가고 저쪽에서 그 차액의 20억을 내가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회사 돈을 먹은 거죠. 회사 돈을 먹는 방법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부풀려서 내가 다시 받는 형식이 되지만 결국 회사 돈을 먹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멘탈죄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는데, 강제집행멘탈죄도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우수입니다. 강제집행멘탈죄, 채권자가 내 재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짱 박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강제집행멘탈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이건 뭐가 되는 거?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입니다. 20번.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되지만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를 받은 자가 이를 임으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법이 적용돼서 부동산 변동이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시고.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양적을 맺고 이에 따라서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고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니까 계약 명의신탁이나요. 그렇죠? 아예 수탁자 네가 임마 계약을 하고 내 대신 계약부터 해! 라고 한 경우에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위주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한테 등기를 시키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명의신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과 4번이 되겠네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횡령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얼마나 잘 암기하고 계시나 이제 한번 살펴봤을 뿐입니다. 그쵸? 22번 보겠습니다. 회사를, 이거 아까도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연대보증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회사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보증 채무를 부담시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쓸데없는 의무를 부과시켰으니까 손해를 발생시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 그 다음에 이 돈을 뭘로 갚았어요? 회사 돈으로 갚았으니까 뭐야? 회사 돈을 또 썼네요. 그러면 횡령죄. 두 개는 별개의 행위니까 실경이 되겠죠. 그 다음.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승낙없이 가압으로 큰재단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큰재단 설정등기를 했으면 전체를 먹은 거예요? 일부러 먹은 거예요? 일부러 먹은 거에 지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큰재단을 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별도 횡령죄가 되겠죠? 그쵸? 별도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그쵸? 그 다음 3번.
주식회사와 대표회사가 타인을 기망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케 한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회사의 신주가 가격이 거의 없어요. 그쵸. 근데 막 거짓말 쳐가지고 막 무슨 뭐가 발명된 것처럼, 그쵸.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 사기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쵸. 그래서 인수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돈은 어찌됐든 네가 사기쳐서 팔았다 할지라도 회사가 가져야 될 때 지가 후루둥 쳐먹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신주 인수자에 대해서는 사기죄, 그 다음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 실경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4번. 장부의 보관 의뢰받은 자가 이제 뭐 한 거, 이를 알면서 먹은 거예요. 뭐가 된다고? 불가발적 사회행위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횡령죄 돌입하지 않는다. 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그쵸. 아까 봤던 거예요.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이 돈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쵸. 그 돈을 내가 홀로당 다시 받았습니다. 결국은 회사 돈을 처먹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거는 뭐 해야 된다? 회사 돈을, 그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뇌물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요. 국가의 돈을 횡령했어요. 국가의 돈을 부풀려고 빼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뇌물이 아니고 뭐에 해당한다? 횡령에 해당한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결국은 누구 돈을 먹었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결국은 10억을 줘야 될 걸 30억으로 계산해가지고 30억 계약하고 그 20억을 빼먹었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이 회사의 돈, 이 국가의 돈을 처먹은 거니까 이거 횡령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2번.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서 기망수단을 썼어요. 근데 배임죄와는 달리, 그러니까 기망이 배임의 수단이 되면 이때는 사기와 배임의 상경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기망이 횡령의 수단이 되면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경이 되는 게 아니라 횡령죄만 성립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횡령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3번. 채권자가 그 채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돈 없어. 그러니까 수표라도 발행해. 그래갖고 수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엄수표. 지급을 담보를 위해서 발행된 수표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채권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와는 단순히 보관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수표성 권리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그렇죠. 이 중간을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엄수표가 발행됐을 때는 엄수표는 누구 것이 된다? 채권자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딴 데서 썼다 할지라도 이건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내 거니까. 그렇죠. 내 거니까. 4번.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뇌물로 주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중간에서 훌렁 처먹어버렸어요. 배달사고 난 거죠.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원인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불법원인급이 돼서 횡령죄가 안 되는 것들, 그쵸? 뭐 배임수재, 뇌물, 범죄수익은행 이 세 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쵸?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 위반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법상 담보 제공이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그쵸? 예. 횡령죄는 여러분 표현설입니다. 그쵸? 그래서 남의 물건을 먹으려고 했다는 거 표현된과 동시에 기수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함부로 담보를 제공했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 횡령죄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소변하고, 여기서 이미 사실은 끝났죠. 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수탁자가 이제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일부가 이제 수용이 된 거예요. 일부가 이게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예요? 두 개의 토지예요? 두 개의 토지죠. A 토지와 B 토지로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행위입니까? 수개 행위입니까? 수개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A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다 써버리고 나머지 부동산 자체에 반환을 거부했다면, 그렇죠? 이거는 각각에 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실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가발적 사형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실격이 된다. 2번. 부동산은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인정받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중간생약 소유권 인정받기를 격려한 경우에 그 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이게 무슨 명의신탁이야? 중간생략 명의신탁 횡령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성립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사형이 된다. 이것도 틀렸고. 그렇죠? 가장 틀린 것은 지금 문제 7 몇 번이에요 지금? 24번? 24번. 답이 두 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 문제인가요? 예, 2012년도 옛날 문제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답이 두 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중간생략 명의신탁 옛날 횡령죄가 제일 때의 문제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횡령죄에 대해서 친족상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탁자, 그 다음에 피해자 모두가, 소유자, 위탁자, 소유자 모두가 친족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물건과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다면, 그렇죠? 친족상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명의신탁 보관 중인 토지를 임으로 매각해서 횡령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 횡령이 끝났어요. 이제 그 물건에 관한 게 아니라, 그죠? 그 대금은 이미 이제 내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각대금 이용하여 또 다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건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담보로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 사람이 맡긴 거 아니죠. 내가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이미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렸어요. 횡령죄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물건은 이미 이제 팔린 거야.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은 어쨌든 뭐야, 이 돈은 이제 내 돈이죠. 내가 새로운 물건을 샀으면 이건 내 물건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팔았다 할지라도 별도 횡령죄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26번은 그래도 좀 보셔야 될까요? 25번도 볼까요? 특이한 지문들이 있는 건 좀 봅시다. 다음은 횡령죄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횡령죄는 그렇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만이 될 수 있으니까 신분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하는 자라는 건 이것만을 이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성적 신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3조 본문이 적용되겠죠. 주식과 주권이 나옵니다. 주식과 주권이.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거는 채권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문서죠, 문서.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여러분 인터넷에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어요. 3번.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소지하게 된 자가 일부를 꺼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환 사건인데, 그렇죠? 은행에 혼자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고 있어요. 돈을 찾아왔는데,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잖아. 근데 몰래 빼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몰래 뺄 수밖에 없겠죠. 믿고 혼자 갔다면 자기가 처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단독 점유를 볼 수 있겠지만, 이건 같이 간 거는 공동 점유가 되겠죠. 몰래 가져간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절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 중엔, 근데 거래관계가 없으면 이자가 명의신탁이죠. 그렇죠? 그건 여기 근저당 설정되게 해줬으면, 그죠? 이 소유권 전체를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6건 좀 보겠습니다. 26건은 기억이 특이한 조문이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26번. 26번 좀 볼까요?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죠? 봅시다. 기억도 특이하고, 이은, 그쵸. 금전은 수수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위임받은 자예요. 뭐, 금전 출납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정해진 임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위임자 거라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쵸. 특정하게 됐다면, 그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거는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그에 반해서 네가 처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된다는 거예요. 위임자에 관해서. 그죠? 여기는 이제 맞는 문장이고.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여기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써요. 여러분 대표이사는 회사 금원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아니죠. 니께 돈이 아니잖아요. 너는 회사를 위해서만 돈을 쓰도록 돼 있지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금원 인출에 사용했어요.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까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된 거야,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없죠. 사용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회사를 위해 쓴 거야, 자기를 위해 쓴 거야, 자기를 위해 쓴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법 영등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십시오. 그렇죠?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요새. 그래서 공적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눈먼 돈. 옛날처럼 눈먼 돈 쓰시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뭐 이제 영업비라든지
활동비. 요거는 너보다 쓰라고 준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영업비 활동비로 받은 돈을 어디에 쓴 거야? 어디에 썼어요? 물어봤는데 이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건 횡령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너한테 네 맘대로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네 맘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영업 활동을 위해서 네 필요할 때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는 여기는 횡령죄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의 돈, 일반적인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가 함부로 써버리면 어디 썼어요? 물어보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라고 횡령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늘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우연히 들어온 돈 함부로 써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야? 횡령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이 피해자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공동 매수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단독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그치? 예. 그래서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 수령한 도서 개발 사업 보상금에 대해서 피해자 지분사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쵸? 이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자가 명의시탁이 되니까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사건이에요. 그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단독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상호 명의신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자가 명의신탁으로 봤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횡령죄 성립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여러분 보시고 나머지들은 뭐 비슷비슷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중원부원한 건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배임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배임죄. 배임죄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무저행적인 범죄입니다. 배임죄. 배임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좀 빈칸 있으면 빈칸 한번 써볼까요? 배임죄. 예. 너무 정리를 안 하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예, 배임죄가. 배임죄는 어떤 죄일까요? 배임죄는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렇죠? 뭐한 경우에요? 배신행위란 경우에요. 근데 너무 정리를 안 하고 가면 너무 무저행적이죠. 도대체 나무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도대체 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신행위는 뭐냐? 그렇죠? 여자친구가 배신했어요. 배임죄예요? 아니죠. 그렇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죠? 배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일반적인 계약관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무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남한테 돈 받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 관계입니다. 그렇죠? 제일 많은 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죠. 그렇죠? 위임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한테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타인의 사물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게 아닌데 타인의 사물 처리하는 것처럼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쵸? 예. 담보물의 가치 보존 의무입니다. 채무자는 그쵸?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해야 될 의무를 가져요. 담보를 적용해놓고 이 물건을 훌러덩 태워버리거나 딴 데 팔아버리면 금융이라는 기본 질서가 해치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게 우리 법제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 매매를 우리나라는 처벌합니다. 배임죄로.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전압이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억에 팔고 12억 내가 10억에 팔자고 계약을 했는데 저쪽에 12억을 준대요. 10억에 팔 거예요. 12억에 팔 거예요. 당연히 12억에 팔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원, 가격 경쟁. 더 비싼 데 파는 게 당연한 법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이렇게 함부로 팔아서 제끼면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고 서민의 기본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 매매를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다 전 세계가 그렇게 흔한 법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를 형법적으로 처벌합니다. 배임죄로. 되게 특이하죠. 부동산 이중 배임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개. 전 세계에 없죠. 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개도 타인의 사무처리로 봐요. 단 이게 타인의 사무처리가 될 수 있으면 유효하고 확정돼야 돼요.
여러분, 고용계약이 무효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 일하겠어요? 고용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래서 계약이 유효 확정되지 그 사람 위해서 일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게 크게 쓰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쵸?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은 사무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은 사무처리 위주로 하는 계약이어야 하며, 플러스 이 계약이 유효 확정돼야지 남을 위해서 일하지. 네가 잘 보이면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럼 뭐야? 안 해! 하겠죠. 그럼 범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요거. 그 다음, 배신행위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는 재산범죄예요. 배신행위를 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배신행위가 재산상의 손해를 이끌어가는 배신행위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배임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배임죄가 안 돼요. 이제 특히 판례가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에 엄정히 안 봤었는데 지금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판례도 이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배신행위만 있으면 배신비가 된다 안 된다 문제였는데 배임죄 미수에 관한 논의들이 굉장히 이제 넓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배임죄가 기수라고 봤기 때문에, 그쵸? 과거에는 배임죄 미수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배임죄 미수 판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손해가 발생해서 배임죄가 기수지, 단순히 배신행위 한 거 가지고는 배임죄 안 돼. 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구태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시게 될 대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이제, 기밀을 누설하는 사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임죄도 출제 범위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 최신 판례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최근 판례를 정답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예. 그러면 봅시다. 예.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타인은 사무처리를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타인의 사무처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기 첫 번째, 이제, 남을 위하는 거, 이제 회사와 개인.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그치, 회사를 위해서 일했어야 되죠. 그쵸. 그다음 위임, 고용, 도급,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훨씬 많이 나오죠.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자의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 그 다음에 계주. 자, 이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효하고 확정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상 위탁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유효하고 확정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배신행위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질적으로 이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예. 이행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쵸. 중도금 받았어요. 계약 함부로 깰 수 없죠. 그쵸. 그러면 이건 타인은 사무처리성 인정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매도에 있는 매수인에 대해서 재산보존에 협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보아야 될 신인관계에 있게 된다. 그쵸.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에 있는 등기협력 의무라는 타인은 사무처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다들 들어보신 사안들이니까 볼 거고. 타인은 사무 처리하는 것은, 그쵸, 예. 우리가 회사들이 맨날 하잖아. 고객을 위해 달립니다. 고객을 위해 달리겠어. 자기를 위해 달리지.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남한테 고용돼서 남을 위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내가 삼성의 직원이면 삼성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에 있을 때는. 그쵸. 그래서, 요거, 예.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물을 처리할 신의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의 대관계에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삼성의 직원에 있을 때 내가 삼성을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삼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아까 말했던 거, 우리나라는 개가 엄청나게 많고 이게 그 개가 서민금융을 대체할 정도로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개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처리성을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낙찰계의 개주가 개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면 개돈을 받아야 개죠. 개돈을 안 받았잖아요. 이건 개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무에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주가 약정을 위반해서 계불입금을 안 받았어요. 어쨌든 계불입금을 안 받았죠. 갯돈을 받아야 나눠주는 의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갯돈을 받지 않았으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때도 배임 타인 사물 처리성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고유 권한으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물을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넓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쵸? 5번.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되려면 이매매 계약, 1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확정돼야 되는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구두에 의한 증여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채권법에서 배우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이 확정된 게 아니야.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고 확정돼야 된다 그러는데 유효하지 않잖아. 확정되지 않잖아. 그러면 타인의 사물 처리성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1번. 가담법이죠, 가담법. 담보권자,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건데, 그쵸?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해서, 그쵸? 양도담보물을, 그쵸? 담보, 채무자는 어떻게 돼? 그쵸? 보존 의무가 생기죠. 그쵸? 양도담보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담보는 양도담보 법리에 따릅니까? 부동산 가등기 담보법에 따릅니까? 가담법에 따르죠. 가담법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가담법을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양도담보에 의해서 가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쵸? 채무자가 처분하던 채권자가 처분하던 변제기 이전에 처분하면 뭘 인정합니까? 이건 배임죄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합시다. 그렇죠?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변제기 경과 후에는 그렇죠? 변제기 경과했습니다. 변제기 경과하면 이건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채권자가 되죠. 채권자가 경과해서 이제 뭘 주는 거예요? 부동산의 실거래가액과 이 사람이 이제 갚아야 될 가액을 빼서 청산금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청산금은 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거는 채권자, 청산 절차, 채권자가 알아서 할 일, 자기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안 된다. 그쵸? 하지만 이거는 변제기 경과 후는 변제기 경과 후에 청산금 지급은 무슨 사무다? 자기 사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거래 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행위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거래 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요거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렇죠? 요거 봅시다. 제가 이제 음식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뭐 가족을 데려와서 밥을 먹이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밥을 먹이거나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회사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 카드로 결제 못하니까 나가세요. 이래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 실행으로 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래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 사람이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막을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 공범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적극 가담했다면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제 친구가 쓰는데 같이 쓰자, 나눠 쓰자. 이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게 주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법인카드 쓴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막고 내가 이걸 가지고 범죄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3번. 회사의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을 회사로 파산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나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업비밀에 관해서 최신 판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업비밀을 가질 수 있는 피치인가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반출했으면 이거는 범죄야, 범죄 아니야? 이건 범죄 아니에요. 피친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비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퇴사할 때 반환 안 했으면 퇴사를 하면 피친가가 없어지죠. 그럴 때 반환을 안 하면 이건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피친가가 없는 사람은 반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요거 제가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간 거 가지고는 범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 다른 회사로 가면 이 회사에 반환해야지. 근데 네가 가지고 나갔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그래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속하지 않는 이게 나왔는데 대표권 남용입니다. 대표권 남용이에요. 주식회사의 대표회사가 대표권을 남용합니다. 대표권을 남용합니다. 아예 전제를 줘버립시다. 상대방이 악이야. 그럼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셨지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죠. 네,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 거래행위라면 그렇죠. 예. 이때는 배신행위가 있었죠. 하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판례가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배임죄의 미수로 봅니다. 단 어음은 배신행위는 있었죠. 근데 문제는 어음이 유통되면 항변권이 결정되니까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배임죄의 기수가 돼요. 유통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배임죄의 미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행위라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와 대표회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했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회사보다 이 계약을 받으세요. 니도 알고 있었잖아, 이 새끼야. 야, 이 계약 무효야. 그럼 회사 돈 안 갚으니까 손해 없으니까. 그렇죠? 단 배신행위를 한 건 사실이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배임죄 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단 어음이라면 어음은 항변권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유통되었다면 유통된 자한테는 이거 대표권 남용인데요. 그딴 주장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갚아야 되니까 그때 배임죄 기수라는 거예요. 단 유통이 안 됐으면 그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죠. 배임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항변권이 절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가 된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배임죄 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음행위인지 일반행위인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음행위라면 유통되었는지 유통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권을 남용했어요. 근데 약속 어음이 발행이 됐네. 그럼 뭐 해봐야겠어요? 이제 어음이 유통됐는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알고 알 수 있었던 경우야 무효죠. 근데 어음이 유통됐는지를 불문하고 배임죄 기수범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었던 게 무효죠. 이 약속은 발행에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어음이 유통된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죄범으로 기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 아니죠. 어음이 유통되었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가? 배임죄의 기수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 판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음이 유통되었으면 뭐가 돼야? 배임죄의 기수범이 되죠.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으면 배임죄의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대표권 남용, 그렇죠? 대표권 남용 무효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가 아닙니다. 배신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배임죄의 미수가 된다. 단 어음행위라면 어음이 유통되면 항변권이 절단되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유효가 돼버리죠. 그럼 회사가 돈을 갚아야 되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배임죄의 기수가 되나?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야 너도 알고 이 어음 받았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된다? 배임죄의 미수가 되므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미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에. 최근 판례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뭐 이제 과거의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 바뀌고 이 재산죄에 관해서 바뀐 부분들은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택조합의 정산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법적인 권한이 소멸됐어요. 하지만 사실상으로 정산을 대신하고 있으면 이것도 그렇죠. 사실상 타인 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이제 물권법에서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건 계약은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죠. 그렇죠. 그래서 협력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1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확정돼야지 등기 협력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약이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 협력 의무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배임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타인의 사무라고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타인의 사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수적인 거. 제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팔고 나서 AS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부가 부수적인 사무가 타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했어야 돼요. 그렇죠. 낙찰객 해주가 갯돈을 지급할 의무는 그렇죠.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5번. 부동산의 이중매매만 배임죄로 봅니다. 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로 처벌한다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그죠? 예. 요거 배임죄.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신행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타인의 채무를 담보로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권리질권을 설정했어요. 그죠? 제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죠? 돈을 빌린 담보가 부족하니까 내년에 제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뭘 한 거예요? 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권리질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법원직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권리질권 같은 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도 좀 설명이 좀 편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권리질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질권이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질권 설정자가 그죠? 예. 제3채무자에게 즉 은행한테 제 예금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은행이 이제 질권 설정 사실을 이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제3채무자, 즉, 은행이, 그래요? 이 예금 통장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셨군요. 담보를 제공하셨군요.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요? 그쵸? 질권자한테. 즉, 여기에 이제 질권을 받은 사람, 질권자한테 해야 되죠. 근데,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도 없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쵸? 돈을 받은 거 안 받은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야 돼요? 질권자한테 알려줘야 되지. 왜? 질권자가 지금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네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도 없이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다 할 때 이 변제 유효야 무효야? 무효입니다. 변제 무효입니다. 그렇죠? 예. 변제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질권자는 담보물이 없어진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횡령죄, 그러니까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왜? 배신행위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좀 더 그려드릴까요? 답이란 자가 있어요. A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정기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B한테 뭐 한 거예요? 질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도 통지해 준 거야? 은행한테도 통지해 준 거예요. 근데 갑이 A 은행한테 이 돈을 찾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왜? 채권이 양도된 거하고 똑같죠. 제3자에 대해서는 이미 통지했으니까 이 사람 함부로 받을 수 없잖아. 채권이 양도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돼? 은행은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갚아줬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정기예금 준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사람 권리를 잃어야 안 잃어야? 안 잃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채권 양도에서 아마 잘 배우셨을 겁니다. 채권 양도 어렵죠? 어렵죠? 채권 양도. 그죠? 채권 양도 당사자끼리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 관계 얘기하는 거야. 제3자 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담보를 설정했어요. 그죠?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질권을 설정했으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3자가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어 있으면, 그쵸?
요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지. 얘한테 갚으면 뭐야?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법리예요. 채권양도 법리가 이제 배임죄에서 나왔네요. 뭐 재산죄는 뭐 민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상품권의 양도 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상품권 이전 등록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합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양도 계약을. 내가 너한테 팔게 상품권. 그렇죠? 예. 상표권을 판다고 그러는 거 계속 사용합니다. 그럼 뭐야?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죠. 이건 아직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자기 사무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사무 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놓고 갖다 줘. 그러니까 아직 안 갖다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야? 아직 약속 안 지키는 거야. 채무불이행이죠. 배임죄는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도 좀 특이하죠. 보험계약 모집인이에요. 이 사람은 뭐만 해주기로 한가? 모집하기로 해준 거야. 모집하기로 갖다 줬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옛날에는 보험회사들이 뭐 이보험, 부처보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보험 상품들이 되게 좋습니다. 이제, 예. 왜냐면 약관들이 되게 좋아요. 수익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모집을 하느라고 좀 과하게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하게 체결했는데 보험 계약 해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험 계약 해지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서 이제 뭐 얘가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보험회사 책임이에요? 보험 모집인 책임이에요? 난 모집만 부탁받았는데 해지하는 걸 부탁받은 바가 없죠. 이거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가 나보다 모집해오라고 그랬지. 언제 해지하라고 그랬어? 그죠? 모집하고 나중에 해지하라고 했잖아. 그건 애초에 약속한 게 아니잖아.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뭐야? 모집만 약속했잖아. 그쵸? 그래서 배신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지.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 회사 영업비밀을 사유로 유출하지 않을 것 생각한 회사 직원이 그쵸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거예요. 반도체 그 설계도 사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배임죄가 나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쵸? 배신함으로써 전상 손해를 해야 되죠. 손해는 넓게 봅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2번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 발생에 막연한 위험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구체적 위험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무역회사 같은 데서 일하면 손해는 늘 발생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만 배임죄가 되는 거지. 그죠?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아이고, 무역회사 같은 거 하거나 여러분, 모든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손해 발생할 가능성이 다 있죠. 뭐. 그죠? 장사가 이익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고를 치면 그때만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3번,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 재산 상태에 관계해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에 있어서 기업 공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른바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이제 모기업, S기업이다. 그러면 이 기업의 계열군들이 있겠죠. S1, S2, S3, S4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는 같은 기업군에 있으니까 같은 회사에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기업들은 각각의 계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게 운영되고 있긴 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삼성전자는 기업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해달라면 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도 잘 빌려줄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삼성자동차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삼성자동차는 계속 적자만 냈죠. 그러면 그 은행이 삼성자동차 돈 안 빌려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자동차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시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의무 없는 일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손해만 보면서. 그럼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변제자 기업사 보증인 채무 이야기도 우려가 있고 보증인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채용하거나 신규 자금 채용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신규 자금을 이미 보증한 여기. 근데 이미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보증을 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채무가 만기가 돼서 그렇죠? 그 갚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막 팍팍 이제 뭐
이제 손해배상 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커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빌려서 또 갚아준 거예요. 그렇죠? 예.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 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 변제로 사용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 걸로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았다고 할까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았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부도 처리되게 생겼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했다면, 그렇죠? 이건 위험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을 보존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부해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보전 채무에 사용했다면, 그렇죠? 그다음 대물변제 예약입니다.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것은 예약이라는 거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매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서 그렇죠? 예, 새로운 위험이 발생시킨 게 아니라 기보증한 돈을 급한 돈을 껐다면 이거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위험이 커지는 걸 막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그렇죠?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사안들을 좀 봅시다. 예. 다음 중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쵸? 예, 갑이 아울렛 의류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A로부터 이제 투자금 반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의류 매장의 임차인 명의에 대해서 A로 변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임차인의 지위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울렛 매장을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습니다. 예, 투자를 받는데 야 이거 수익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장 드릴게요. 통장. 매출 통장 그대 앞으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아울렛에 임차 보증금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증금 제가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증금 나중에 혹시 이거 안 되더라도 이거 가져가시면 투자금 회수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보증금을 제3자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우리 매장의 임차인의 권리, 즉 보증금을 A 앞으로만 변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장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제3자 B한테 양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야, 너 약속한 거 다르잖아. 배임이야. 라고 하는데 배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임차인의 지위라는 것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 위반도 아니고 채권의 이중매매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중매매도 아니죠. 그렇죠? 왜? 임차권은 이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투자금 반환에 대한 개인적인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은,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처리성을 보지 않아서 배임죄가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니은번. 대물 변제야. 이거 언제까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 부동산을 물건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어. 그쵸? 근데 대물 변제 예약이죠. 예약은 꼭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해야 계약이 확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물 변제 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이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약이기 때문에 일매매 계약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물 변제 계약하고 대물 변제 예약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약은 뭐야? 예약한 거 우리 예약해다가 음식점을 예약했는데 안 가면 그냥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확정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타인 사물 처리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배임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그렇죠. 회사 병은 재무변제 능력이 없는 계열에서 회사금을 빌려준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렇죠. 재벌들이 뭐 자기 계열회사에 돈을 자꾸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채권 회수를 취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배임이죠. 그렇죠. 회사는 별개 회사들이에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계열분이라고 해서 돈을 함부로 빌려주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 아이고, 이게 판례가 나왔네요. 아시는 그 사건이죠, 여러분. 그죠? 공무원 J가 대통령 퇴임 후에, 그죠? 대통령 퇴임 후에 그 사저를 아주 비싸게 산 거예요, 국가 돈을. 그죠? 예. 그래요. 뭐, 구체적인 거는, 공무원만 했겠어요. 뭔가 투기가 있겠지.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그죠? 국가의 일을 도와야 될 공무원이 싸게 살 수 있는 땅을 비싸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배임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죠? 그다음 민번.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금을 발행했어요. 제3자에 유통됐으면
그렇죠. 항변권이 절당되죠. 그렇죠. 대표권은 남용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회사는 갚아야 되잖아요. 손해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배임죄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비입번입니다. 그렇죠. 직무발명에 관한 건데. 직무상 발명을 했어요. 이게 누구께 되겠는가 문제예요. 그렇죠. 직무발명. 예.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발명자 거예요. 예외적으로는, 그렇죠. 별도의 협약이 있으면 이제 이거는 회사 거예요. 봅시다. 제가 어느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에서 오더를 내린 거 이외에 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예. 회사에 관련된 거. 제가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새로운 기법을 딱 발견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특허를 회사가 가져가야 돼? 내가 가져가는가? 내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왜? 회사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발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명자 거라는 거예요. 단, 회사가 오더를 내린 거나 회사가 이런 물건에 대해서 더 조언을 준 경우에는 이때는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무 발명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승계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고 별도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넘겨야 돼? 회사한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넘기면 이건 뭐가 되는가? 이거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7번까지 합시다. 배임죄에 관한 설명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배임죄 타인의 재산 사물을 찾는 게 본질적인 내용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2번. 부동산의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그렇죠? 예. 경락허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포기하시고 저한테 파십시오.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부동산 소유자들이 경락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소유자들에 대해서. 왜? 이제 갚아줄 테니까 포기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안 지켰네요. 미안하죠. 하지만 약속 안 지킨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내가 약탈받는 거는 네 사무가 아니라 내 사무죠. 그죠? 그래서 배임죄는 되잖아요. 그죠? 예. 약속을 안 지킨 거. 돈이 걸려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그죠? 예. 청산이네, 청산. 청산은 자기 사무입니까? 타인 사무입니까? 계속 자기 사무입니다. 왜? 그죠? 청산인이 청산하는 것은 회사 채권자들에 대해서, 그죠? 예. 자기 사무에 불과하죠. 그죠? 회사 사무를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죠. 그죠? 타인은 사무를 채는 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배임죄하고 이제 재산죄를 끝낼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